금단의 마술, 히가시노 게이고. 구사나리가 쇼핑백에서 꺼낸 고구마 소주를 본 유가와는 호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모리이조라니 놀랍구만. 이걸 어떻게 구했지? 제비뽑기에라도 당첨되지 않으면 살 수도 없을 텐데. 뭐 경찰 특권이라도 이용한 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인맥을 활용한 건 사실이야. 불법으로 입수한 건 아니니까 사양 말고 받아. 물론이지. 사양할 리가. 유가와가 소주병을 책상 밑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감사의 뜻을 전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 않나? 나가오카 씨를 살해한 범인도 밝혀지지 않았을 텐데. 그건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자네 비위를 맞춰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거든. 그리고 역시 구라사카 유리나 양에게 진술을 끌어낸 건 대박이었어. 나도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지만 어리석게도 그 친구가 이번 사건과 그렇게나 깊은 관계가 있을 줄은 몰랐지 뭐야. 솔직히 정말 고마워. 크게 도움이 됐어. 구사나기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평소와 다른 그의 태도에 당황했는지 유가와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콧등을 긁적거렸다. 구라사카 유리나 양의 얘기를 들어보니 고시바 신구군을 나가오카 씨 살인범으로 의심하는 건 옳지 않더군. 자네 주장대로 말일세. 그러니 오늘은 고시바군 얘기는 하지 않겠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지. 유가와의 얼굴에 언뜻 그림자가 비쳤다. 고시바 신고의 고뇌와 결단에 생각이 미쳤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내 무언가를 떨쳐내려는 듯이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유리나 양의 진술이 나가오카 씨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구사나기가 작업대에 팔꿈치를 얹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구라사카 유리나 양이 나가오카 씨에게 준 증거물 2가지야. 하나는 고시바 신고군과 오가 진사쿠가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자료. 또 하나는 고시바 아키오 씨가 오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찍은 사진. 이 2가지는 틀림없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나가오카 씨는 고시바군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레일건 제작자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단언했네. 그 2가지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작정이었을까? 문제는 바로 그 점이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주간지 같은 곳에 기사를 실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고 했던 흔적이 없어. 어쩌면 이제부터 막 움직일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든 그 증거들이 공개되면 곤란해지는 인간이 나가오카 씨를 살해했겠지. 그렇다면 누구보다 의심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나? 오가 진사쿠 말이지.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아니야. 구사나기가 손을 저었다. 나가오카 씨가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 오가 진사쿠는 도쿄에 없었어. 알리바이가 있다는 말이구만. 하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물론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 오가 측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려니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지만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누가 범인이든 나가오카 씨가 그런 증거물을 손에 쥐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점이야. 증거물 2가지를 나가오카 씨도 신중히 다루었을 텐데 말이지. 구사나기의 의문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던 유가와가 문득 떠올랐다는 듯이 구사나기를 바라보았다. 유리나 양의 고백은 어떻게 되었지? 무슨 고백? 나가오카 씨가 유리나 양의 얘기를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했다던데 그건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야. 하면서 구사나기는 얼굴을 찡그렸다. 유감스럽게도 그건 역시 발견되지 않았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입력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둘 다 범인이 가져가서 말이지. 보이스 레코더도 사라졌고. 그렇구만. 유가와는 입가에 손을 대고 생각에 잠겼다. 그것만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말이야. 무슨 도움? 구라사카 유리나 양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나? 아니, 그녀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겐가? 유가와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의심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어떤 일에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철칙이라고. 유리나 양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잊어버렸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녹음 자료가 있으면 그녀가 나가오카 씨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하긴 그렇구만. 그렇다면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줄까? 유가와가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구사나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실은 유리나 양의 목소리를 녹음한 보이스 레코더가 하나 더 있을 거야. 뭐라고? 그것도 펜 타입으로 말일세. 펜 타입? 보이스 레코더는 종류가 다양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이고 실제로 펜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이스 레코더인 제품도 있지. 몰랐나?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녹음할 때 편리한데. 나가오카 씨가 그런 걸 갖고 있었단 말이야? 갖고 있었지.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러자 유가와는 자세를 고쳐 앉은 후 가슴을 살짝 젖혔다. 내가 봤으니까. 봤다고? 어디서? 여기서. 유가와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나가오카 씨가 처음에는 일반적인 보이스 레코더를 꺼내놓았어. 그리고 녹음해도 괜찮겠느냐고 묻더구만. 나는 곤란하다고 대답했어. 인터뷰에 응한다고 약속한 기억이 없다고 말일세. 그랬더니 나가오카 씨가 뭐래? 알겠다고 하면서 보이스 레코더를 집어넣더군. 하지만 녹음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 재킷 윗주머니에 꽂혀있던 볼펜에 손을 대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것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일세. 그는 당황해서 잠시 우물거리다가 이내 포기했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기에 난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었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나가오카는 유가와를 허투루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르포라이터가 녹음기를 동시에 여러 대 사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아. 만에 하나 고장났을 때를 대비한 백업이지. 상대가 녹음을 허락해줄지 어떨지 예상하기 힘든 경우에는 일부러 한 대를 숨겨놓았다가 만일 상대가 녹음을 거절하면 그걸 사용하기도 하는 모양이야. 나가오카 씨도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구라사카 유리나 양은 녹음에 동의했잖아. 그런데도 펜타입을 사용했을까? 그랬을 거야. 백업을 할 필요가 있었을 테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구사나기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나가오카 씨의 집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게. 펜타입의 보이스 레코더가 발견될지도 모르지 않나. 범인이 이것저것 들고 간 모양이지만 펜타입 보이스 레코더는 보통의 펜과 구분이 안 가니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수사관들도 놓쳤을 가능성이 있고 말이야. 알았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지. 구사나기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건 뜻밖의 수학인걸. 만일 보이스 레코더가 발견되면 다음번에는 오프스1이 좋겠구만. 유가와가 최고급 와인을 들먹였다. 생각해보겠네. 그리고 문으로 향하던 구사나기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고시바 신고군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 기물 손괴와 살인 예비 혐의야. 미성년자라서 지명수배는 면했지만 말이지. 유가와의 눈초리가 사나워졌다.
그냥 그렇다고. 일단 알아나 두라는 거야. 그래, 알았네. 조만간 또 연락할게. 모리조를 받았다는 거 잊지 마. 그럼 또 하고 구산하기는 제13연구실을 나왔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나가오카의 집을 다시 조사한 기시타니에게서 볼펜형 보이스 레코더를 찾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책상 서랍에 다른 필기구들과 함께 있었던 모양이었다. 일반적인 볼펜과 다를 바가 없어서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녹음된 내용은 들어봤어? 구산아기가 전화로 물었다. 아니요. 그게 배터리가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충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 일단 가져와. 잠시 후 기시타니가 돌아와서 내민 물건을 보고 구산아기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러니 알 수가 있나.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검은 볼펜일 뿐이었다.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는 아니었다. 사용 방법도 금세 알 수는 없었다. 컴퓨터에 녹음 데이터를 옮겨서 들어보기로 했다. 마미야와 우스미 가오루에게도 함께 들어보자고 청했다.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스피커에서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구라사카 유리나의 목소리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음량을 키워도 마찬가지였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려? 마미야가 불만스러운 듯이 입을 비죽거렸다. 얘기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산아기가 말했다. 어차피 유리나 양이 나가오카 씨에게 하는 말 같지는 않은데요. 이건 다른 취재의 녹음인 듯합니다. 이렇게 안 들려서야 원. 그때 기시타니가 하며 손을 살짝 들었다. 서랍에 들어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구산아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 멀뚱멀뚱 바라보자 기시타니는 녹음기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제가 발견했을 때 이 보이스 레코더는 스위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그럼 스위치를 끄지 않고 서랍에 넣었다는 뜻이야? 마미야가 물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의도적이 아니라 우연히 녹음된 거냔 말이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구산아기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오카 씨가 일부러 서랍에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집에 찾아온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려고요. 그리고 그 스위치를 끄지 않았다는 건 마미야가 눈을 부릅떴다. 그렇다면 찾아온 사람이 나가오카 씨를 죽였다. 즉, 이건 범인과 나가오카 씨의 대화 내용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마미야가 컴퓨터 스피커에 얼굴을 들이댔다. 어떻게든 대화 내용을 들으려는 것이다. 구산아기도 옆에서 귀를 기울였지만 말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었다. 젠장, 전혀 안 들려. 그리고 마미야가 혀를 찬 직후였다. 꽈당 하고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 후로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구산아기는 침을 꿀꺽 삼킨 후 마미야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방금 그 충격음은 뭘까? 나가오카 오사무는 목이 졸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 사건 당시의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스피커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났다. 구산아기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소리는 이내 그쳤다. 뭐야 방금 그 소리? 마미야도 놀란 듯했다. 글쎄요 하며 구산아기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우스미 가오루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라고 말했다. 구산아기가 기시타니에게 눈짓하자 기시타니는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 부분을 재생했다. 하지만 다시 들어도 구산아기는 그 요란한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우스미 가오루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녀가 마미야와 구사나기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아오모리 지방의 미녀예요. 그 인물이 스마트폰 착신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스타 미키오에 대한 신문은 경시청 취조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출석을 요구했을 때부터 가스타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나가오카 오사무의 집에 갔던 일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럼 3월 5일의 행적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구사나기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날은 가게가 쉬는 날이어서 내내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설령 혼자 산다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처에서 뭘 했다든가 누가 찾아왔다든가 하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증명되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스타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관자놀이에 흐르는 땀을 보며 구사나기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잠시 후 가스타의 집을 수색하던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가오카 오사무의 태블릿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고시바 신고와 오가 진사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와 고시바 아키오의 문자 메시지를 찍은 사진, 그리고 구라사카 유리나와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구사나기는 그 사실을 가스타에게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가오카 씨와는 통화한 게 전부라고 하셨는데 왜 나가오카 씨의 태블릿이 당신 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가스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짐작했다. 가스타 씨, 구사나기가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다. 조금이라도 빨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가스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치자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했다. 제가 뭐에 씌었었나 봅니다. 가스타가 말했다. 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구사나기가 맞장구를 쳐줬다. 그럼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스타는 고개를 살살 끄덕인 후 저 차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구사나기는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하던 우스미 가오루에게 말했다. 가스타 씨에게 차 한 잔 새로 갖다 드리지. 가스타의 진술은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반대 운동에 가담했을 당시의 일에서 시작되었다. 가담하게 된 계기는 늘 버섯을 채취하러 가던 산에서 조사 작업을 벌이던 사람들과 맞닥뜨린 일이었다. 버섯을 채취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치밀었다. 때마침 반대 집회가 열린다기에 참석하러 갔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설사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는다 해도 그 부근에서 채취한 버섯을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을 터였다. 어떻게든 중단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가스타는 다양한 자연보호 단체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그들과 연락해서 반대 운동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자신도 모르는 새 반대파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가스타가 가세안으로 결속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었다.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는 점점 반대 운동에 열의를 불태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다. 작년 봄이었다. 가스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남자 하나가 찾아왔다. 남자는 코스 요리를 주문해서 먹더니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가스타를 테이블로 불렀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럽군요. 남자가 종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동자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교활함이 깃들어 있었다. 콜리플라워 마냥 뭉개진 귀도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감사합니다. 라고 가스타는 예를 갖췄다. 이 훌륭한 요리 말인데요. 남자가 의미심장한 눈길을 가스타에게 향했다. 대체 언제까지 손님에게 낼 수 있을까요? 뜻밖의 말에 가스타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남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이죠.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내는 곳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된다면 아쉬워서 어쩝니까? 가스타는 뺨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모욕적인 말을 되받아쳐야 마땅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죠. 라고만 대답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때로는 큰 힘에 의지하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남자의 이름은 야바, 직함은 건축 컨설턴트였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스타의 말에 야바는 불쾌감을 주는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들이댔다. 이 레스토랑의 경영 상태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실례지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닐 텐데요. 가게를 접겠다면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면 힘이 되어드리겠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 찾아왔습니다. 가스타는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죠. 일단 댁한테 손해가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야바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그날 이후 가스타의 머리에서 야바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가스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실상을 속속들이 꿰고 있었다. 한때는 요리사가 직접 채취해온 버섯을 요리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어 레스토랑에 손님이 몰려들기도 했다. 그럴 때 차분히 꾸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섣불리 욕심을 부려 건물을 증축하고 테이블 수를 늘린 것이 패착이었다. 붐은 언젠가는 수그러들게 마련이다. 빈자리가 많은 레스토랑 분위기는 손님의 발걸음을 멀어지게 했다. 증축으로 끌어안은 빚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요리를 낸다는 콘셉트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빚이 산더미여서 하루빨리 방법을 찾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얼마 후 야바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그만 요리집 룸에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야바는 대뜸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섭외를 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스타가 당황스러워하자 야바는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다.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당신이 반대파의 리더격 인물이니만큼 좋은 제안을 하러 왔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당신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뭐가 좋다는 겁니까? 가스타가 방어적으로 물었다. 다름 아니라 당신이 레스토랑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조건이라면 혹시 반대파를 배신하라는 겁니까? 야바가 희죽 웃었다. 가스타는 그의 속셈을 눈치채고 엉덩이를 들었다.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내가 돈 따위에 흔들릴 것 같습니까? 그럼 뭐에 흔들리지요? 당신 반대운동을 왜 합니까? 버섯 요리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시작한 거잖아요. 장사를 위해서요. 그건 돈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도 나름대로 보상금을 제시하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보상금이라고요? 그래요. 보상금입니다. 부정한 돈이 아니에요. 자, 앉아봐요. 우리
찬찬히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가스타가 도로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이미 승패는 갈렸는지도 모른다. 야바가 내건 조건은 단순히 반대파를 배신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반대운동을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단, 야바가 가스타의 잔에 맥주를 따랐다. 정보를 제공해줘요. 정보라면 반대파에 관한 정보 말입니다. 예정된 활동 내용이라든가 참가하는 사람들의 면면 등을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해준다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반대파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배신자라고 욕을 먹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바가 제시한 금액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 돈만 있으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가스타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가스타에게 야바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반대운동? 아주 좋아요. 그런 게 있어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적당한 때 물러나는 겁니다. 실은 가스타 씨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반대파로서도 언젠가는 칼을 거두어드려야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야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스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야바는 가스타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반대파는 대부분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타는 달랐다. 그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야바가 지적했듯이 매상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그래서 머릿속 한 구석에는 보상금 얘기가 나오면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럴싸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스타의 말에 야바가 싱글거리며 말했다. 그건 그거대로 좋아요. 그럴싸한 정보가 없다는 건 반대운동의 기세가 꺾였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봐도 좋겠죠? 야, 이거 잘 됐습니다. 가스타 씨는 역시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필시 이쪽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마십시다. 이 집에 좋은 술이 많아요. 마음껏 드세요. 이날을 기점으로 가스타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추진파의 첩자로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운동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그쪽의 중심에 남을 필요가 있었다. 가스타는 전보다 더 열심히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곳이지만 환경 보호 차원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 트럭이 지나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증거 사진을 찍으려고 반대운동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트럭이 지나가기는커녕 바퀴 자국조차 없었다. 물론 가스타가 야바에게 정보를 주었기 때문이다. 풀을 없애는데 금지된 약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에도 긴급히 야바에게 전화했다. 활동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반대파 멤버들에 관한 정보도 야바에게 흘렸다. 그러자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멤버들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회유된 것이 분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반대운동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느낌이었다. 이렇다 할 활동도 없을 뿐더러 포기하려는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한편 가스타는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레스토랑 운영 상태가 여전히 좋지 못했던 것이다. 야바에게 받은 보수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고민 끝에 야바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야바는 냉담했다. 정보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돈을 달라니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야바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그래도 제 덕분에 반대파가
얌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조금만이라도. 가스타 씨 하면서 야바가 차가운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성가시게 하면 당신이 첩자였다는 사실을 폭로할 거예요. 우리는 무서울 게 전혀 없어요. 가스타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자 야바가 가스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가져와요. 언제든지 사줄 테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서야 가스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야바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나가오카 오사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다. 나가오카는 반대파이기는 하지만 주로 단독으로 행동해서 가스타가 대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떤 이권이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를 상세히 파악한 그는 이 프로젝트가 일부 세력에게 이득을 주려는 계획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오가 진사쿠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듯했다. 하지만 나가오카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는 가스타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런 나가오카가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다. 오가 진사쿠에 관해서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를 현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흥분된 말투였다.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가 물었다. 가스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한시빨리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엄청난 사실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일개 르포라이터인 나가오카가 오가 같은 거물을 권자에서 끌어내리는 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나가오카는 혹시라도 말이 새어나가면 곤란하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레스토랑 휴저밀인 3월 5일에 가스타는 나가오카를 만나러 도쿄로 갔다. 그는 얼굴을 마주하자 인사도 나누는 등 마는둥하고 대뜸 태블릿부터 꺼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태블릿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남자 둘의 대화였다. 전화 통화인 듯한데 한쪽은 처음 듣는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가스타는 몸이 굳어졌다. 오가 진사쿠가 틀림없었다. 너무 놀라서 대화의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 그의 상태를 알아차렸는지 나가오카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젊은 남자가 고시바 아키오라는 여성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나이든 남자, 그러니까 아마도 오가 진사쿠일 그 인물이 경찰을 질책하는 것이었다. 뭡니까 이게? 가스타가 나가오카에게 물었다. 나가오카는 빙그레 웃고 나서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가의 담당 기자였던 고시바 아키오라는 여성이 실은 오가의 애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작년 4월에 도쿄의 어느 호텔에서 급사했는데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함께 있던 오가가 그녀를 내버려두고 도망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음성 파일은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고시바 아키오의 동생이 오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 오가의 번호는 누나의 휴대전화에서 알아낸 듯했다. 이런 자료를 대체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고 가스타가 물었다. 그러자 나가오카는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요. 라고만 대답하고 말았다. 날조된 자료는 아닙니다. 고시바 아키오 씨의 동생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서 입수했어요. 아키오 씨 동생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기 어렵네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증거가 또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가오카가 보여준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듯한 그 사진에는 1820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 제목이 쓰여 있었다. 나가오카에 따르면 그것은
고시바 아키오가 오가에게 보낸 메시지로 1820은 고시바 아키오가 사망한 호텔 방 번호라고 했다. 내게 이 모든 사실을 제보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기사화에도 좋다는 허락도 얻었고요. 아니, 허락이 아니라 부디 기사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가오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스타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돈에 얽힌 일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난 사실이라는 게 여성 스캔들이었단 말인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언제 터뜨릴 생각이냐고 묻자 나가오카는 준비되는 대로 라고 대답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를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할지 검토하는 중이에요. 도중에 발뺌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맡길 수 없으니까요. 이 건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나가오카는 덧붙였다. 그야말로 대박 스캔들이었다. 이 정도면 야바가 돈을 후하게 쳐주지 않을까? 가스타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다. 오가의 실각은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사가 실린 후면 그때는 너무 늦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저 기사화하는 걸 잠시 보류해 줄 수 있을까요? 동지들과 의논하고 싶은데. 가스타의 말에 나가오카는 의외라는 듯이 눈을 껌뻑거렸다. 아니, 의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네들에게는 큰 힘이 될 텐데요. 게다가 이건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와 직접 관계된 일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오가 개인의 스캔들이에요. 사실 당신과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선의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지만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반대운동은 동지들과 연대해서 진행한다는 철칙이 있단 말입니다.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멋대로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원, 별 얘기를 다 듣겠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가오카가 가스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겁먹은 표정을 짓죠? 뭔가 불편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 그 소문이 생각나는군요. 그 기묘한 소문이요. 기묘한 소문이라니요. 현장에 갔다가 들었습니다. 가스타 미키오가 추진파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고들 하더라고요. 아니, 실은 애초에 추진파의 첩자였다는 소문도 있어요. 여태껏 적에게 정보를 흘려왔다나요? 가스타는 낭패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런 얼토당토 않은 소문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나가오카는 넘어가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제안할 일도 있는데요. 제안이라면 본인이 첩자였다는 건 인정하시죠? 아니 그건 도무지 무슨... 하고 나가오카가 콧방귀를 뀌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일단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지금 당장 오가의 스캔들을 기사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가가 쉽게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우선 당신이 이 정보를 저쪽에 흘리는 겁니다. 저쪽의 첩자 역할을 유지한 채로 말이죠. 글쎄, 나는 첩자가 아니라니... 좀 더 들어봐요. 단, 지금처럼 잔챙이들에게 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업자 쪽에서 고용한 교섭 담당자나 접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하면 오가 본인, 아니면 적어도 비서급과 접촉하세요. 그러면 저쪽은 몹시 당황하겠죠. 아마도 정보를 은폐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당신의 진짜 역할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저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파악해서 알려줘요. 가능하면 증거까지 수집해서요. 그렇게 되면 기사가 완벽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이중 첩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반대파를 배신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 제안이? 나가오카의 말에 가스타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중첩자라니. 그리고 영웅이 된다. 나 그래도 괜찮은 걸까? 아니, 괜찮지 않다. 가스타는 오가 진사쿠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게고 빚이다. 지금은 돈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무슨 수든 써야 한다. 나가오카가 가진 정보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남자를 막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고민하는 가스타의 눈에 넥타이가 들어왔다. 사무용 책상 앞에 있는 의자 등받이에 양복 저고리, 와이셔츠와 함께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는 넥타이. 커피를 좀 더 가져올 테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가오카가 일어서서 등을 돌렸다. 가스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신은 파멸한다. 넥타이를 집어들고 나가오카를 뒤에서 덮쳤다. 그의 목에 넥타이를 두르고 뒤에서 교차시킨 다음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당겼다. 나가오카가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스타는 넥타이를 더욱 힘주어 잡아당기며 나가오카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90kg이 넘는 체중을 실었다. 나가오카 역시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다. 몸을 뒤채며 가스타를 떨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가스타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얼마나 오래 졸랐는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가오카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 채 두 다리를 뻗은 상태였다. 가스타는 쭈뼛거리며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두 눈을 부릅뜬 나가오카의 입에서 침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다. 숨을 쉬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동안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사람을 죽였다는 실감은 들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스마트폰 벨이 울렸다. 아오모리 지방의 민요였다. 당황해하며 받아보니 신용금고 담당자였다. 나중에 걸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찌린내였다. 나가오카의 사타구니에서 오줌이 흐르고 있었다. 그제야 가스타는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일어서서 옆에 있는 화장지로 손을 뻗어 몇 장을 뽑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닿았을 만한 곳을 닦기 시작했다. 닦고 난 화장지는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자기 가방에 넣었다. 화장지 한 장도 단서가 될 것 같아서였다. 입을 댔던 커피잔도 가방에 넣었다. 타액이 검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흉기로 사용한 넥타이도 나가오카 목에서 조심스럽게 풀어내서 가방에 넣었다. 옆에 나가오카의 배낭이 있었다. 지문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안을 뒤졌다. 수첩과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다. 태블릿과 나가오카의 스마트폰과 함께 그것들도 모두 가방에 챙겼다. 테이블 위에는 나가오카가 일단 기록하겠다며 켜놓은 보이스 레코더가 있었다. 그것도 물론 가방에 집어넣었다. 숨겨진 보이스 레코더가 하나 더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가방을 품에 안은 후 되도록 아무 데도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집을 나와 문을 잠갔다. 역으로 향하던 중에 집 열쇠와 함께 나가오카의 스마트폰을 강에 던졌다. GPS로 추적당할 것을 염려해서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은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였다. 숨이 끊어진 나가오카의 눈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정보를 손에 넣었지만 야바에게 곧장 들고 가기는 망설여졌다.
나가오카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후로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신기하게도 수사가 일단락되는 때가 자신이 체포될 때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가오루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도 유가와의 그늘진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손에 인스턴트 커피가 담긴 머그잔이 들려 있었지만 아까부터 내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유가와 교수님 하고 가오루는 그의 등을 향해 말을 걸었다. 다행이에요. 이걸로 고시바군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풀렸어요. 유가와가 그답지 않게 느린 동작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커피가 싸늘하게 식은 탓인지 얼굴을 찡그리더니 머그잔을 옆에 있는 작업대에 내려놓았다. 나가오카 씨 사례를 가리키는 거라면 하나마나한 얘기야.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 건에 관해서 고시바군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네, 고시바군은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새로운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교수님도 부정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러나 유가와는 대답하는 대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작업대에 걸터 앉았다. 허공을 가만히 응시하는 그 시선의 끝자락에 애제자의 모습이라도 있는 것인지 가오루는 궁금했다. 경시청에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오루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니 가능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곳이 있어요. 유가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데이트라도 하자는 건가? 장소는 미사라초예요. 유가와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가 안경을 벗더니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졌다. 슈퍼 테크노폴리스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드디어 내일 기공식이 열려요. 오가 진사쿠 의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레일건으로 저격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죠? 물론이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네. 그렇다면 함께 가주세요. 교수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가와는 손을 내저었다. 그럴 필요 없지 않나. 오가 의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참석하지 않도록 하면 그만인걸. 맞는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가 의원이 과연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죠. 슈퍼 테크노폴리스 프로젝트는 오가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저희 윗분들의 추측입니다. 그렇다고 꼭 내가 가야 하나? 레일건을 적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일일이 체크하면 되지 않나?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현경과 연계해서 경비에 나설 예정이에요. 하지만 고시바구는 머리가 좋은 청년이잖아요.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긴 하지. 유가와가 괴로운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주먹으로 작업대를 툭툭 쳤다. 범죄에 관한 한 재주가 없었으면 좋겠구만. 뜻대로 되기 힘들다는 걸 알고 단념했으면 좋겠어.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가오루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단념시켜주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은 교수님 뿐이세요. 만약 그를 단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닐게야. 그럼 누구죠?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함께 갈 곳이 있네. 경찰 배지가 있으면 더 좋을 거야. 어딥니까? 날아와 보면 아네. 약 1시간 후 가오루는 유가와와 함께 신주쿠에 있는 어느 회사의 응접실에 있었다. 회사 이름은 아카스키 중공업, 크레인과 불도저 등 건설 중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유가와의 말에 따르면 고시바 신고의 아버지 게스케가 살아생전에 일했던 곳이라고 한다. 이 회사를 방문하는 목적을 유가와는 고시바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를 단념시킬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게야. 가오루는 시계를 봤다. 이 방으로 안내된 지 10분이 지났다. 고시바 게스케 씨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가능하면 당시의 자료도 보고 싶다. 라고 총무부 방문객 담당자에게는 일러두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네 하면서 가오루가 일어섰다. 옆에서 유가와도 일어섰다. 문이 열리고 얼굴을 비친 사람은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눴던 총무부의 다무라라는 남자였다. 저 고시바 씨와 한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있어서 모셔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가오루가 말했다. 다무라가 문 밖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착실한 인상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가오루와 유가와는 그와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를 나눴다. 남자는 자신을 미야모토라고 소개했다. 현재 해외 사업부에 적을 두고 있으며 고시바 게스케 씨와는 여러 번 같이 일했다고 한다. 가오루는 방문 목적을 행방불명된 고시바 신고군을 찾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저는 고시바 신고군의 고등학교 선배로 그와 약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유가와가 말했다. 신고군이 갈 만한 곳을 아느냐고 우스미 형사가 물었을 때 전 이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신고군이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했거든요. 아마 아버지 같은 기술자가 되는 게 꿈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고시바 씨가 사망한 지 벌써 5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 쪽에는 그쪽 아드님의 행방과 연결될 만한 그 무언가가 없을 텐데요. 그건 그렇지만 신고군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젠가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고시바 게스케 씨가 했던 일에 관한 자료를 보면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유가와의 설명에 미야모토는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시바 씨가 담당했던 사업에 관한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그가 종이봉투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사업 현장이 일본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였죠. 거침없이 대답하는 유가와의 옆 얼굴을 가오루는 마음의 동요를 감춘 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다. 그렇군요. 고시바 씨 아드님에게 들으신 모양입니다. 아니요, 따님. 그러니까 고시바 신고군의 누나에게서 들었습니다. 고시바 씨의 아드님이 캄보디아에 갔을 거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그건 모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뿐이죠. 자료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럼 잠시 보겠습니다. 하고 유가와는 파일로 손을 뻗었다. 그가 자료를 훑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가오루는 미야모토에게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라고 운을 뗐다. 혹시 고시바 씨에게 아드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네, 아드님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야모토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자주 하신 말씀이 교육비가 별로 안 든다는 것이었어요. 호기심이 강해서 책을 스스로 찾아서 읽고 모르는 건 직접 조사해보기 때문에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집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 통에 위험해서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전구를 가정용 전원에 연결했던 적도 있다나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야모토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가오루는 옆에서 열심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유가와를 힐끔 보았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어렸을 때 신고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때 유가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이 페이지를 좀 복사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면서 미야모토가 엉덩이를 들었다. 어느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여기입니다. 이 보고서의 후기 부분이요. 유가와가 파일의 해당 부분을 펼쳐 보였다. 미야모토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 페이지를 훑어봤다. 다무라도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실험 데이터와 연구 결과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군요. 미야모토는 다무라와 잠시 얼굴을 마주본 다음 유가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이 페이지가 대체 무슨 도움이 될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사기를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제가 복사해 오겠습니다. 다무라가 파일을 들고 방에서 나갔다. 그런데 하고 유가와가 미야모토를 쳐다봤다. 고시바 게스케 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던 미야모토가 한마디로 활력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죠. 그러셨군요. 아, 이것도 고시바 씨 따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셨다면서요? 유가와가 또 가오루는 모르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10년 정도 일하시다가 그만두고 귀국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회사나 그 회사에서 했던 일에 관해서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미야모토가 입을 오므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물어도 왠지 피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로 퇴사하고 귀국하신 게 아닐까 하고 상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고 유가와가 대답하는데 문이 열리더니 파일과 복사지를 손에 든 다무라가 들어왔다.